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022년 국내 증권시장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년의 증권시장 환경은 올해보다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주가 지수가 평균이 올해보다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으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내부 요인도 작년보다 나쁘다고 볼 수 있고, 외부 요인도 지난해보다 2021년 올해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주가 지수는 조정 압력을 양쪽에서 받고 있다.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하면, 우선은 유동성 장세가 종료됐다. 2020년 4월 이후 원래 3월까지로 보는데, 그때는 이제 유동성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기업 실적은 그 유동성 때문에 또 개선된 거고. 그런데 기업 실적이 뭐 3개월 정도 지나야 알잖아요. 아무리 그거 해도 우리나라는 대충 6개월마다 한 번씩 그 기업 실적을 공식적으로 뭐 발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는데, 근데 3분기마다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추정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동성 상세가 끝이 나고 기업 실적이 좀 나빠지더라도 한 3 내지 6개월은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3월경에 유동성 장세는 사실상 끝이 났다고 보는데, 그때 시장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시장금리 상승과 함께 사실상 긴축 효과는 발생하거든요. 또 은행이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 인상하잖아요. 기업은 또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자금 조달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긴축은 원래 3월부터 시작된 거죠. 그리고 유동성 장세도 원래 3월이 끝이 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뭐 일종의 뭐 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실적이 이제 또 악화되는 것이, 뭐 제가 지난달에 그 수출은 사상 최대치지만은 그 무역 수지는, 기업이 그래 장사를 해가지고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그 얻는 이익은 그 1년 동안에 9월이 가장 작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그 얘기는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됐다는 얘기예요. 그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뭐 제가 연초에 얘기한 환율 전망에 실패한 것도 뭐 상당히 그 기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요인들이 또 있을 거예요. 또 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거, 예. 그리고 뭐 또 다른 요인은 또 있겠죠. 업종별로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실적 악화 요인은 여러 가지지만은 일단 실적은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 증시는 그 유동성 장세 종료 및 기업 실적 악화 두 가지만으로도 그 조정될 확률이 아주 높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반적으로 화폐 유통 속도가 둔화됩니다. 총 유동성이 증가하더라도 돈은 돌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기업들이 이제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상승하는 초기 단계로 그에서는 회사채 발행을 늘립니다. 그러면 기업이 조달한 자금이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그 기업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걸 기업이 나중에 이제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가지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돈이 일정 기간 묶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화폐 유통 속도는 둔화되지요. 그 총 통화는 증가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화폐 유통 속도 둔화도 있을 수 있다. 돈이 이제 묶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중 유동성이 또 이런 시기에는 금리가 상승하면 장기채 가격이 내린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거래가 장기채 중심으로 일어나지 않고 단기채 중심으로 일어나요. 단기채의 경우에는 금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만 가면 이자 소득과 원금이 회수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MMF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의 유동성이 또 그 화폐 유통 속도가 둔화되는 또 다른 이유지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증권시장에서 유통되는 돈의 그 속도가 둔화되죠. MMF 시장으로 돈이 이동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증시에서는 이제 그
빈번한 매매가 또 결국은 정신의 화폐 유통 속도를 둔화시킵니다. 빈번하게 매매하면 결국은 물리거든요. 그래서 앞 시간에 미국의 상위 10%가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89%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무던한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국은 S&P 중심으로 거래가 되거든요. S&P 500기업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나스닥도 73개 종목은 그 S&P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100 중에 73개는 S&P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우량주 중심으로 거래되는 S&P 지수가 그 미국 증시를 반영한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거래 방법이 때문에 좀 장기화되고 시행자가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처럼 뭐 3개월에 몇 분 매도하고 한 달에 몇 분 매매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 증시에서는 다수는 희생되게 돼 있습니다. 일부는 벌 수 있어도요. 그러니까 90%의 희생위에 일부가 버는 거죠. 그리고 작전 세력이 버는 거라는 거죠. 또 작전 세력과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아니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제 돈을 버는 건데 그건 소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내년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올해보다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시장금리 상승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이죠. 또 화폐 유통 속도 둔화 자체도 부동산 시장 내에서도 또 화폐 유통 속도 둔화가 있거든요. 일부 지역에서 지금 거래가 최고 거래량이 많을 때보다 한 80%, 90% 가까이 둔화된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 지금 통계를 보면 그러면 뭐 부동산 시장에서도 또 돈이 묶이는 현상이 나타나죠. 주식 시장에도 돈이 묶이고 이런 걸 이제 화폐 유통 속도 둔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한 그 내년 그 증시 부정적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부정적이지만은 주식 시장에서도 이제 부정적이고 결국 이것이 이제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증시는 화폐 유통 속도 측면, 수출 채산성 악화 측면, 그 다음에 돈의 시장 간 이동 측면, 그 다음에 부채가 많이 증가했는데 그 다음에 금리가 상승한다는 그런 금리 부담 측면,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내년 증시에는 올해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부채를 통해서 투자한 사람들, 돈을 빌려가 투자한 사람은 희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매도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주식시장도 금매가 나올 거고 뭐 일종의 강제매매가 본인의 뜻과 그 달리 강제매매도 그 어떻게 보면 금매죠. 금매인데 부동산 시장도 이제 금매가 있을 수 있다. 또 이런 시기에는 은행들이나 금융회사들이 또 대비합니다. 그 불확실성에. 그리고 내부적으로 가능한 대출 조건을 좀 까다롭게 정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시중에 돈이 돌지 않고 또 돌아오는 만기가 돌아오는 그런 부채는 상한이 일어나지요. 그것 때문에라도 내년 정시는 또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환경을 좀 얘기를 하면 일부에서는 2007년과 지금 환경이 유사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2008년에 리만 사태가 발생했는데 서브프라임 사태는 2007년 4월에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恒大 사건이 우리 입장에서는 외부 사건인데 그것이 부동산 관련 사건이고 라는 측면에서는 서브프라임 사건과 같아요. 그래서 중국도 약 30년에 걸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사실상 이제 막을 내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그 트리거 역할을 한 것은 시진핑 정부의 사회주의 그 철학 강화죠. 원래 몸이 이제 사회주의인데 그동안 자본주의 옷을 잠시 입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지나치게 빈부의 격차가 생기면서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그 공동 생산, 공동 분배, 그죠?
그 개념에서 상당 기간 이탈은 돼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부가 축적되고 나니까 이제 불만이 이제 클 수밖에 없잖아요. 정치 세력 간에도 불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국민들 간에도 불만 세력과 그 다음에 뭐 갈등 세력이죠. 그 환경이 조성되면 공산주의 철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치 이념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공산주의 철학은 지킬 거다. 사회주의 철학은 지킬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공동부유론도 쳐다봐야 되고, 또 부동산 관련 대책, 그러니까 흥다 사건도 부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자본주의 국가와 달리 뭐 은행도 국가 소유잖아요. 공산당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얼마든지 흡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은 또 대출을 해줬었기 때문에 그 건설 중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 물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은 피해가 없어요. 결국은 누가 피해자냐? 투자자가 피해자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그 자금 조달 방법이 은행에서 돈도 빌리지만은 또 그 파생 상품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 방법을 조달한 경우에는 그분들은 대출을 해준 게 아니고 빌려준 돈이 아니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피해자로 전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면 부동산 관련 서브프라임 사건은 맞다. 그 이제 확대 범위는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 입장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그 부동산 관련 사건은 그 부동산만 놓고 보면 서브프라임 사태와 비교는 할 수 있다. 규모는 좀 다를 수 있지만은 그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은요. 공동부유론도 지금은 중국 기업에 제한시키지만은 제가 볼 적에는 그 사회주의 철학에 비추어 볼 때 중국에 진출해 가지고 돈을 버는 외국 기업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알리바바가 기부금을 지난해 번 돈의 50%를 내놨잖아요. 그럼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10% 정도는 그 무언의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외국 기업 죽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제 상장 기업의 영업 실적이 나빠지잖아요. 기부금을 주부르고 나면 주주의 몫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이 또한은 이제 주식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또 시진핑 정부도 공공연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부유로는 그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은근히 내비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50% 기부를 했다면 외국 기업은 10% 정도는 했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부정적이죠. 그 다음에 내년에 또 정권 교체기인데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어떻든 간에 그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확실성의 시기거든요. 근데 이구동성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내년 어떤 부동산 시장부터 좀 환경이 나빠질 가능성은 높다. 시장 내부에서 불확실성이 있는 데다가 정치 권력까지 그 뭐 부동산 시장에 압력을 가하면 많은 돈이 부동산 시장에 묶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시가 지금 유동성 장세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도 부동산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은 사람들이 주식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돈이 묶여버리면 정시도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오늘 한 얘기를 내년 정시는 환경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올해와 비교해서 그래서 올해보다는 나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얘기, 또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때 가서 얘기해도 늦지 않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